잠깐 이제 피해자 분들께로 조금 눈을 돌려서 네.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뭐 어떤 강한 처벌이 진짜 그런 걸로 위로가 부분적으로 되는 범죄도 있지만 이거는 그조차도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좀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파악된 걸로 봐서는 이제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인데요. 일단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누구에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 이야기를 사실은 맨 처음에 어떠한 판단 없이 들어주는 작업이 계속 반복돼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을 굉장히 괴롭히는 행위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안 되겠지만 본인이 갖고 있었던 걱정과 공포와 그거를 이제 이해해주고 그런 상황에 넌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너의 그런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받아줄 수 있는 형태의 심리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단순히 이 74명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적인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사회 전체가 분위기를 바꿔서 자,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야. 그런 행동들은 있어서는 안 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피해자가 누구였는지 궁금하고 이런 생각 전혀 갖지 않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서 너무나 그거는 우리가 미안한 일이다. 우리의 행동들이나 여러 가지 문화가 너희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던 사람이 있어서 내가 너한테 미안한 거고 너는 굉장히 떳떳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오히려 가져줄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거 그거를 지금 사실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시행을 해줘야 돼요. 네, 지금 고통받고 계시는 그 피해자분들, 근데 이 피해자분들도 되게 유형이 다양하시더라고요. 물론 협박이라는 공통적인 내용 들어가긴 하지만 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탈 계정을 비공개로 이제 운영을 하고 본인의 어떤 그런 노출이나 이런 뭐 영상을 스스로 업로드를 했는데 그 계정을 알아내서 해킹을 한 다음 협박을 하는 거죠. 너 주변에 다 깔 거야. 나 네 신상정보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어린 친구들이 이걸 많이 당하는데 막 핸드폰도 사주고 고수익 알바로 이제 미끼를 이제 거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지금 인터뷰한 게 하나 나왔는데 중학교 때 이걸 당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정말 가벼운 아르바이트처럼 하다가 핸드폰을 사준다. 이 일은 핸드폰이 필요하다. 찍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성능 핸드폰을 사주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했는데 결국에 나도 내가 잘못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혹시 변호사로서 그분들 피해자분들께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이제 이걸 갖고서는 구분을 한다라는 생각은 수사기관이나 사회에서도 갖지 않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유형을 구분하지 않아야 그렇죠. 한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라는 게 어떤 신체의 노출이라는 게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노출을 하는 행위가 누군가가 평가를 해서 저 사람은 음란하다 또는 야한 걸 좋아한다 이렇게 해갖고 함부로 평가할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은밀한 공간이나 그런 사이버 공간에 만들어서 자기가 그런 것을 행동을 했다. 거기까지 해서 멈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용을 했다. 또는 내가 뭐 경제적인 이익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가 좋았다 처음에.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접근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무리한 게 막 들어왔다.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있는 74명의 학생들 중에 16명만 미성년자긴 하지만 대부분 다 사회 초년생이고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당연하죠. 사탕이랑 달콤한 것에 약한 게 어린아이고 작은 돈에 쉽게 유혹될 수 있으니까 청소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식이 자신의 몸에 대한 호기심의 충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가 이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당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죄책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너가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용당할 수 있게끔 행동한 건 네 잘못이 더 크네 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진짜 본말이 전도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중심이 되서는 안 된다. 2차 가해에 대한 이제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 피해자에 2차 가해가 될 뿐만 아니라 구분할 필요성이 없는 걸 구분을 행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런 글들이 올라와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되게 여러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사실은 사건이거든요. 불쾌감과 분노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련된 사람들 전체한테 전이가 되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좀 기사를 보다 보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자인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간의 한 행위로 보면은 예를 들면 나도 그런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것도 지시를 받아서 다운받기도 했다라고 네. 하면 지금 우리가 가해자라고 분류하는 그 사람들에 포함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유형을 좀 보면은 그걸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당하게 하는데 거죠. 이런 경우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런 행위를 나의 신변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긴급 피난이라는 게 우리 법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면 형식적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그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그런 행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많은 경우에 신상 정보를 넘기는 순간 이제 그 정말 조종당하는 이 위치로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성인보다도 미성년자가 더 쉽게 그런 정보들을 노출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신상 정보가 노출되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그런 경계선에 있다라고 하면. 일단 신상정보가 노출됐는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게 됐고 개인의 이제 인적사항이나 또 개인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인적사항이 공개됐다고 한다면 사실 법적으로는 그와 같은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거나 또는 어떤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런 형태의 정보가 어떻게 노출됐는지는 개인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지금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정서는 그게 어떠한 형태가 되든 간에 여성의 성피해 또는 어린 청소년들의 성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는 관점을 확고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믿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기관이 대응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과잉 대응이 될 정도까지도 대응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가수사기관에 대해서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해서 가까운 곳에 경찰이 있고 가까운 곳에 수사기관이 있어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민감한 정보들이 또는 나의 인적사항들이 공개되는 것이 범죄 행위로서 개인정보로서 보호되는 것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그 경찰이나 이런 쪽들도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이제 가해자 처벌과 그리고 이제 배상을 받는 입장에서 손해배상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가해자는 보면은 여러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이제 구별될 수 그렇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행위에 따라서 아마 처벌의 정도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서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 이제 손해배상도 은근히 이제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 배상액은 객관적으로 따지면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게 가장 클 테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치료를 받는 부분, 네. 치료비가 들어가면은 그 치료비를 배상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충격이 강하니까 거기에 대한 위자료 명목이 될 텐데 성범죄 케이스가 약간 준용될 수가 있죠. 거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객관적으로 이 액수는 그렇게 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심리적인 이렇게 충격이 강하니까 그 심리적인 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정신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치료비를 산정을 정확하게 해서 좀 많은 액수로 받을 수 있게끔 할 그런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네. 이게 아까 회원이 10,000명이었잖아요. 네. 10,000명이 불법행위를 같이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는 뭐 150만 원, 300만 원씩 돈을 써서 회원을 가입하는 게 부담이 없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불법행위인데 공동불법행위 형태를 갖게 되면 공동불법행위. 네. 공동으로서 연대에서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연대에서 책임진다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피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재산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100억을 다 집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짜로? 현실적으로? 그렇죠. 아 그래요? 네, 현실적으로 그거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현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오히려. 입장도 있어요. 네, 오히려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주빈이 32억만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돈일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또 특히 가해 가담 정도에 따라서 그 1만 명 전체가 손해배상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법 적용과 집행이 이제 어떻게 해석되고 이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다른 결과가 그렇죠. 나타날 수 있겠네요. 네. 계속 이제 잊지 않고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회에서는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배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상당히 이 폭이 넓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실현 가능한 폭이 되게 넓어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대표 변호사께서 이제 강조하신 이제 2차 가해에 대한 인식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건에 연관이 됐다는 것만으로 다 짜증나, 니네 다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제 하지 말고 피해자들은 확실히 피해자로서 이제 바라봐주는 이제 그런 시선이 좀 더욱더 필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간단한 법률 상식 알고만 있어도 원치 않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미리 알아두면 좋은 미리 좀 알려주지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인 거 아시죠? 다음에 또 만나요.